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서 경영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 뛰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위험 관리와 함께 차세대 먹거리 육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뉴 삼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때맞춰 삼성전자의 주가도 장중 6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UAM을 활용한 입체 교통망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선 UAM 선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내 식품업계가 일본의 엔화 약세로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푸드 열풍으로 대일본 수출이 늘고 있지만 환차손 탓에 수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코스피가 어느덧 2,300선 탈환이 임박했습니다. 국면이 달라졌다는 게 명확히 확인되는 한 주입니다. 문영민 기자와 증시 진단해 봅니다. 문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과 다른 방향, 이유는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생각보다 부진하자 뉴욕 증시는 보합이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반면 우리 증시는 1.5% 안팎에서 코스닥, 코스피 역시 둘 다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역시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덕분에 상승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외국인은 벌써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며칠 좀 미증시랑 좀 따로 노는 분위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좋습니다. 올랐으니까 고마운 일이죠. 이유를 좀 알아보죠. 외국인과 기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던데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현재 진정되고 있다 이런 평가 때문입니다. 달러와 약세, 즉 상대적인 원화 강세에 따라서 이 1,444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기준으로 1,417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니까 아무래도 외국과 기관이 현재 좀 자금을 공격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달러 약세라는 얘기를 요즘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달러 약세 원인을 어디서 좀 찾고 있습니까? 꾸준히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인 행보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시장은 연준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오는 2일 FOMC 회의에서 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면 달러와 약세 흐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현재 109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앉은 거고요. 예.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예상과 다르게 줄여나가자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2,300선까지 넘보게 된 코스피. 외국인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달러와 약세를 반영해 11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간밤 캐나다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50bp 인상을 택하면서 덩달아 미국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선제적 속도 조절에 연준이 11월 FOMC에선 75bp를 인상하더라도 12월에는 50bp로 인상폭을 조절할 것이란 기대가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시장 참가자들은 우리 시간 오늘 밤 예정된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화된 75bp 인상은 결정 후에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반등장을 연출할 관건으로 여겨집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다음 회의에서 금리 조정폭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거나 양적 긴축에 변화를 준다면 최소 4달 있을 FOMC까지는 반등장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속도는 조금 조절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중앙은행들도 그 좀 명분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또 증시의 그 반등의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죠. 호주 역시 지난 4일 4번 연속 52bp 인상을 끝내고 25bp 인상으로 돌아간 만큼 내달 2일에도 25bp 인상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신음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에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래서 이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된 게 미국의 기업들의 어떤 업황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엔 미국의 긴축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다는 아니죠. 속도 조절에 이제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율도 좀 이제는 안정을 되찾겠다 이런 기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이번 환율 진정세는 다음 달 초 정도까지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단기적으로 이 진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0.25%포인트입니다. 다음 달 연준이 0.75%포인트를 올리고요. 한은도 0.5%포인트를 올린다면 이 한미 기준금리 차는 0.5%포인트로 확대되게 됩니다. 12월에는 FOMC만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연말 한미 금리 차는 최대 1.25%포인트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화 강세가 다시 크게 작용하게 되고요. 결국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연말 원달러 환율은 최소 1,440원에서 최대 1,540원입니다. 이에 외국인 자본 유출은 연말까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우리 증시 역시 다시 한번 급락세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한미 금리 차가 또 문제네요. 문 기자, 이 기업들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어디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좀 건설업종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네. 오늘 실적을 내놓은 대우건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건설사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건설과 GS건설, DL, ENC 모두 1년 새에 크게는 44.4%나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냐 이걸 텐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부동산 시장 요즘 계속 침체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만큼 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유지가 되겠고요. 또 현재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심 역시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내년 상반기 그리고 2024년까지는 좀 두고 봐야 한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진태발 이슈 이후에 부동산 경기 좋다고 보기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망이 밝은 업종은 없을까요? 조선업종이 있습니다. 조선업종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조선업종의 깜짝 실적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한국조선해양은 3분기 1,88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넘게 뛰었고요. KSS 해운 역시 1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조선 빅3로 묶이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3분기 실적도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2분기에 모두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3분기 전망을 보시면 2분기보다는 영업 손실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는 내년 상반기에는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이 조선업에 있는 이 기업들이 모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경기가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신조가,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서 파는 선박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20개월 넘게 현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현재 최고 수준입니다. 또 후판에 원재료로 쓰이는 철광석의 가격이 현재 떨어지고 있어서 이 이익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요. 또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이 2025년까지 모두 15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이 오르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포스코와의 후판 가격 협상 문제가 아직 남아있긴 하죠.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지금 수입 비중을 좀 높이고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아마 내년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빅테크 실적 여파에 반등 랠리가 멈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시그널에 주목을 하는데 과연 연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지 월가 전문가들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뉴욕 증시는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이 멈춘 요인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반등세를 보였던 건 그동안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해왔죠. 하지만 이날은 실적이 다시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알파벳이나 MS는 물론이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메타까지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나스닥은 물론 관련 종목들에 연쇄적으로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시장에 대한 월가 전문가의 분석 먼저 듣고 오시죠. People are expecting disappointing results on balance
from the large technology companies that will be reporting. I think as they report those disappointing earnings, it's not going to be a major drag on their share prices or on the indexes. On the other hand, the belief that the Fed is fed up with rate increases by the end of 2022 is buoying the market. 사실 앞으로 빅테크들 실적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을 좀 했었는데 지금 이런 요인들보다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월가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 CIO 레리 아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면 모든 것이 거시경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실적, 그러니까 기업들의 성과라는 것이 일단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볼 회장의 말처럼 시장은 연준의 움직임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텐데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경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유튜브의 광고 부문 매출이 처음으로 좀 준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MS나 메타 역시 같은 이유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낮춰 잡은 상황이죠. 사실 뭐 소비나 고용 이런 정말 다이렉트한 물가 지표 이외에도 기업들의 실적이나 기업들이 내놓는 가이던스 자체가 또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 조금씩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예. 지나친 금리 인상과 긴축이 경기 둔화를 부르고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까지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인워트 함브로스는 알파벳과 MS를 언급하면서 광고 성장세가 그쪽에서 둔화하고 있다면 기업들의 이익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 전했고요.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자동차 시장을 제외한 대다수 시장에서 실적이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의 실적 말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경기 침체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것이 국채 장단기 수익률 곡선이 역전하는 현상인데요. 이미 지난 7월 초부터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역전했고 여기에 초단기인 3개월물까지 장기 국채의 10년물 금리를 추월한 상황입니다. 통상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경제학자인 아르투로 에스트레야는 1960년대 이후 3개월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면 6에서 15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대략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곧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침체가 시작되면 내년 말까지 계속이 되고 또 그 강도도 역시 심각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JP 모건 역시 4분기 성장이 마이너스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또 매우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시장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추가 인상폭을 150bp로 제시하는 확률이 전날만 해도 50.8%로 절반을 넘겼는데 예. 지금은 42%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금리 인상 속도나 폭의 조절이 있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발언이 없겠지만 최근에 나왔던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네, 조금은 분위기가 바뀐 모습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월 잭슨홀 미팅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따른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인 예.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최근에 정책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려서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속도 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라고 밝혔고요. 예.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도 이점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캐나다 중앙은행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75bp 올릴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그보다 작은 폭이죠. 50bp 인상에 나서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캐나다의 결정이 또 하나의 신호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당장 내일 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어떤 결정 나올지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주요 빅테크의 실적이 발표
발표되는 슈퍼위크입니다. 앞서서 알파벳이나 MS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애플과 아마존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매서운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돈 S&P 500 기업들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틀 전부터 이틀 후까지 평균 4.7% 빠졌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증시가 개별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움직일 전망입니다. 여기에 11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연준의 FOMC가 열립니다. 11월에는 75bp 인상을 무게를 실리고 있지만 연준이 12월에 그보다 작은 폭의 인상에 대한 신호도 보낼지 여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주목해볼 일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고웨스트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공개된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작심한 삼성, 정재훈 기자와 알아봅니다. 정 기자, 지금 취임식도 없이 조용히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안 하면 11월 1일에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하려나 좀 알아봤더니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네. 조금 대외 경제가 좀 악화돼 있어서 좀 더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이사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좀 점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연말에 예정된 삼성 사장단 인사까지도 내다봤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용 회장이라고 이제 불러야 하는 거죠. 예. 일단 표면적으로 일단 삼성전자 이사회가 회장 승진 이유로 밝힌 것은 책임 경영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속도를 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더 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예. 이건희 회장이 이제 쓰러졌던 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던 2014년부터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에 이제 그룹을 이끌어 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수가 그러니까 회장이 됨으로 해서 뭔가 새롭게 뭔가 한다기보다 이미 기존에 만들어왔던 사업을 좀 진행시키는데 좀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회장 취임과 더불어서 변화와 혁신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은 보입니다. 마침 이건희 회장 2주기 사장단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 오늘 이제 공개가 됐는데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절박하다. 그러면서 미래 기술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좀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변화와 혁신이 시급하다라고 자체 진단을 내린 거죠. 네, 저 시급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한 게 오늘 실적에서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확정 실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사업 부문별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반도체 부문을 보면은 매출이 23조 원, 영업이익이 이제 5조 한 1,000억 원 정도로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이번 분기 27조 원을 좀 넘어선 TSMC에 비해 밀려서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게 됐고요. 영업이익도 지난해 3분기에 이제 10조 원이 넘었었는데 5조 1,000억 원이니까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까지도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되기 어렵다. 지금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어제 공식적으로 감산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투자는 한 10조 원 정도 했는데 올해 규모에 비해 50% 이상을 줄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메모리 업황 둔화가 심화되고 있고 대외 경제 불확실성도 크다라고 진단을 한 건데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DDR5나 LTDDR5나 이제 D램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지속을 하면서 EUV 최신 공정 등 지금 평택 공장 인프라 투자를 하거나 미국 테일러시의 공장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투자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점유율 1위라는 입지를 바탕으로 이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서 수익성을 지켜내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원가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증권업계에서도 원가 경쟁력이 높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던데 삼성전자의 원가 경쟁력이 뭘 말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업황이 수요가 둔화가 되면은 공급을 많이 하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 업체들을 고객사가 이제 골라서 살 수 있게 되는데 가격을 서로 내리면서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되는.
되는데 네. 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싸게 양질의 제품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강하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3분기 실적이 좀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업황 부진의 초입에 들어선 상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2분기까지 이제 코로나19 특수가 이어졌고 3분기부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접어들었는데 예.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의 전망이고요. 당장 다음 4분기부터 전망을 보면은 삼성전자 매출이 뭐 한 70조 원대 이상으로 기록을 해서 연간 매출 300조 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3분기에 이제 10조 원도 지금 겨우 지켜냈잖아요. 전사 영업이익을. 예. 근데 이제 4분기에는 20조 원도 좀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D램에 비해 이제 낸드 플래시는 경쟁자들이 많아서 가격 경쟁력 확보에 따른 수익 악화가 더 심하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적자 전환을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삼성전자의 경우도 4분기까지 적자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적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좀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언급한 절박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속에 희망을 품을 이렇다 할 뭐 중장기적인 신사업이 없다라는 말과 같을 텐데요. 비메모리인 파운드리가 오늘 이번 3분기에서 최대 매출을 경신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사업도 뭐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실적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기에는 좀 미미한 수준이어서요. 일단 시장 여건상 대형 M&A가 바로 진행될 가능성, 이재용 회장의 어떤 취임을 맞아서 대형 M&A가 바로 진행될 가능성보다는 예. 이제 연말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인사가 있을 텐데 이 대규모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여기서 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좀 관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전실 없어진 이후에 그룹 컨트롤 타워 복원이 좀 예상이 되고 경영진의 세대 교체까지 진행될 수가 있는데 무게가 실리고요. 현재 내부에서 사실 조용하게 희망퇴직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런 인적 쇄신, 어떻게 보면 구조 조정까지도 가능성이 실릴 수 있습니다. 예, 뭐 따로 오늘 취임식은 없었습니다만 5거래일 연속 상승한 주가가 이재용 회장 승진을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 출입하는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3년 이내에 가장 많은 사업자 수와 활동성을 보유한 앱이 되려고 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신 전체의 절반 이상을 기업 대출로 채울 수 있기를 장기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과 그 점검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는 이런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가 80분간 생중계됐습니다. 어떤 내용들 오갔는지 대통령실 취재하는 문성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기자, 일단 뭐 오늘 회의 중에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이슈는 어떤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해서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 비율이 50%로 완화됩니다. 현재 LTV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70%, 규제 지역은 20에서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앞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초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여기에 다음 달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능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예, 일단 뭐 규제 완화에 좀 방점이 찍혔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네, 주택 시장의 후방 산업까지 영향을 주는 아파트 입주 적체 문제와
냉각된 시장에 집을 갈아타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이다. 이런 평가가 조금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건설주들이 실제 일제히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렇게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반응이 오긴 했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출렁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거래 인위적인 활성화나 또 고가주택의 규제 완화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네.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게 이제 전문가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현재 세제, 대출, 청약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거래 수요가 냉각돼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집을 갈아타면서 겪게 되는 실수요자의 자금난과 세금 부담을 낮추고 일시적 이주택자 거래 제약을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규제 관련한 이슈들이 가장 크게 또 관심을 보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전이나 방산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 있는 발언들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원전의 경우 유럽에서의 첫 수출을 기대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요, 이집트와 체코, 폴란드 등을 방문해 원자력 발전 수출을 협의하고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산의 경우 올해 수출이 연평균보다 4배 증가한 13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과 방산이 국가 안보와 밀접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더 정밀한 전략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또 방산이라든가 또 원전의 그 운영 노하우까지 전부 하나의 그 패키지로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 의향서를 이르면 오는 31일 체결할 예정입니다. 예. 폴란드 언론들은 이를 두고요. 방산 협력이 원전까지 확대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뭐 협력 의향서가 수주 우위를 점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최종 수주까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이렇게 주력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됐다죠. 네, 맞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은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민간 기업이 계획하는 340조 원 규모 투자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총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재정 자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책을 각각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등의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건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산업부 장관은 소재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2차 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11월, 그러니까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레고랜드발 채무 불이행 사태 극복을 위해 50조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건설업계로부터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최소 4배는 늘려야 한다는 건데 이 요구를 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자금이 돌지 않아 줄도산 공포에 휩싸인 건설사들을 살리려면 20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풀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레고랜드 부도 사태 이후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마저 유동성 부족에 허덕이고 각종 개발 사업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가 풀기로 한 50조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112조 원에 달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부실한 사업을 정리하되 우량한 사업은 더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령 가까스로 사업비 차환에 성공한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시공단의 우수한 신용등급과 서울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또다시 사업비 대출 연장이 거절됐을 때 정부가 대신 갚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 조사들을 하면서
옥석 가리기 내지는 약간 등급 분리를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까지 최대한 어떤 보호를 하려는 사업성이 좋은 곳일수록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돈을 푸는데 그치지 않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줄여 270만 가구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건립돌로 꼽히는 2차 정밀 안전진단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설비는 다 녹슬었는데 철근 콘크리트가 아직 서 있다는 이유로 계속 반려되는 이런 지나친 구조 안전 비중을 저희는 최저 30%까지 낮추고 적정성 검사라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는 전부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두 번째 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없애려고 합니다. 도심 하늘을 30분 안에 주파할 수 있는 UAM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한화와 현대차 등이 기체를 만들고 통신사들이 모바일 관제 시스템 등을 개발하면 UAM 상용화를 넘어 수출도 가능할 거란 얘기입니다. 롯데타워 상층부 정도의 전용 고도 노선 여기를 잡아가지고 도심항공, 그러니까 드론 택시라고 합니다. 날게 되는데요. 이 드론 택시는 인천에서 잠실까지 26분에 들어옵니다. 우리 국산 기체도 현재 27년, 28년이면 나오는 걸로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원 장관은 규제를 풀어 로봇과 드론을 이용한 배달은 물론 지하철 물류 수송까지 가능하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도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때마침 한국은행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 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34조 5천억 원의 유동성 여력이 확보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채권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충격에 결국 한국은행이 은행의 담보증권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우회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은은 대출을 내주거나 은행 간 차액 결제를 대신해주면서 은행으로부터 담보증권을 받는데 앞으로 3개월간은 국공채 이외에도 은행채와 한전채와 같은 공공기관채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한 은행채를 새로 맡기고 그만큼의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를 찾아올 수 있게 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를 더 발행하거나 현금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들이 지금보다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이금융권 등에 대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막힌 돈길을 뚫어준 셈입니다. 또 은행은 내년 2월부터 현재 70%인 차익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의 비율을 80%로 높여야 하지만 이것도 미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이 차익결제를 담보로 한은에 각종 채권 등을 덜 맡겨도 되는 만큼 시중에 돈이 더 풀리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례적으로 한은은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도 내놨습니다. 보통 한은은 통화조절 수단으로서 환매 조건부 채권, 즉 RP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이번엔 반대로 6조 원 규모의 RP를 사들여 증권사 자금난에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대출 여력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부실 위험이 큰 PF 사업장이나 기업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기는 어려운 상황. 지난 주말 정부의 긴급대책에도 이번 주 내내 CP금리가 급등세를 타고 있는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기업 파산 위험이 촉발한 채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한 조치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은행채를 발행을 많이 하면은 이게 다시 또 채권 시장의 수급 부담으로 작용을 하니까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PF 사업성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서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올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3%까지 떨어지며 내년 경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결국엔 한은의 발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민간에 의한 재원 마련은 분명히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따라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 위험은 정부가 부담해주는 방식으로 이번 금통위 회의에선 본격적으로 발권력을 동원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과 SPV 재가동은 의결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요즘 K푸드 열풍에 일본에 대한 수출이 3년째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정작 식품회사들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이 환차손 탓에 많이 팔아도 이익이 적게 남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국제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뒤처질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올해 8월까지 일본에 내답한 가공식품 수출액은 1조 2천억 원. 지난 2020년 9,700억 원 수준이던 대일본 수출이 불과 2년 만에 22%나 성장한 겁니다. K-팝과 K-콘텐츠 인기가 K-푸드로 이어지면서 일본에서도 한국 기업이 만든 식품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덕분입니다. 잘 나가던 일본 수출이 최근 엔저로 인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CJ제일제당이나 농심 등 국내 대표 식품 기업들은 엔저 여파로 일본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률이 올해 4에서 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두와 김, 라면 등 K푸드가 일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던 터라 엔저로 인한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K푸드 열풍으로 한국 식품들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으나 최근 엔저 영향으로 이것이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에도 일본 시장 매출이 2년 연속 20% 이상 성장했던 소주업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결제 통화를 엔화와 달러 두 가지로 병행하며 엔저 충격을 줄이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엔저 현상에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비중을 둬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또 달러도 많이 올라오고 엔화는 또 가치가 조금 내려갔고 그래서 저희는 약간 좀 또이또이. 더 큰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입니다. 라면이나 만두, 두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 수출 품목은 일본과 상당수가 겹치기 때문에 일본의 엔저가 계속될수록 우리 식품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본 엔화의 상대적 평가절하가 우리 원화보다 강하기 때문에 국제 수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상품에 비해서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 K푸드의 수출 환경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박성효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이 소상공인 피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상점과 공방 같은 소상공인 혁신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박성효 이사장은 공단 혁신을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하는 개념 속에서 집행하면서도 상당한 변화를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개선할 사항들을 찾는 그런 좀 혁신적인 그런 업무 자세를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박 이사장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가장 우선으로 공단 혁신을 위해 정책 제안 역량 강화와 일할 만나는 조직 완성 등 4가지 과제를 꼽았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고유사업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신기술과 디지털을 활용한 혁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을 육성하고 이커머스를 활용해 소상공인 양성을 위한 온라인 판로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환율과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3고 위기에 대해선 공단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을 더 늘리고 20가지가 넘는 지원책을 통폐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 논란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도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배상이나 이런 그 책임 문제는 또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일이지 않는가 싶어요. 피해를 좀 알아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도록 전달하고 역할을 약간 분담해서 총괄 접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진공은 31일까지 소상공인 피해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접수 건수만 약 2,0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가상자산을 인증하는 기관 그리고 감독하는 기구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에 이어 아로하나 토큰 부실 상장 의혹까지
이대로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6월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3조 원, 일평균 거래액만 5조 원에 달합니다. 이용자는 69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에 발목을 잡는 것은 불신입니다. 루나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우려가 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피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테라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이제 그 사건 하나만으로 이 지금 전 세계가 들어오고 있는 웨이브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한국은 너무 몸을 사리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힘이 실립니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와 최근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른 아로하나 토큰 부실 상정 의혹 등을 볼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단계별 대응 기구들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먼저 해당 코인을 제대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부산에서 열린 BWB 2022에서도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크게 한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코인 관련해서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평가 기관들도 더욱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하면서 심판 가치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집단지성 힘처럼 좋은 분들이 모여서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디지털 자산 전담 기구가 없어 관리 감독에 대한 정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감독을 전담할 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달 초 국민의힘 등이 민당정 회의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 등을 담은 법률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조비 에비에이션과 에어버스 그리고 볼로콥터까지 UAM 분야 글로벌 톱3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은 벌써 기체를 개발해서 시험 운행까지 성공한 상태인데 하지만 상용화는 빨라야 내후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증과 배터리 그리고 사회적 수용도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으로 거론됩니다. 한국을 방문한 UAM 기업의 리더들 강미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제 한국에 도착한 에릭 앨리슨 조비 에비에이션 제품 책임자는 인천공항에서 행사장인 신라호텔까지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모빌리티 UAM을 통해 시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With air transportation to get you from where you are to where you want to be in a seamless multimodal journey is actually how those two things come together. So this, we think, is the way that three-dimensional mobility becomes real. 하늘을 나는 택시가 우리 생활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위해선 아직 기술이라는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현존하는 UAM 기업 중 가장 높은 기술력으로 최초로 미국 연방항공국 운항 인증을 받은 조비 에비에이션도 상용화를 위해선 아직 2단계의 인증이 더 남은 상황입니다. Or in our own application, so that people will be able to get on-demand mobility at the press of a button. But that requires, like I said, 3 different certifications. We need the type certification of the aircraft, which is effectively a design certification. We need a production certification, which is an authorization to be able to build copies, replicas of that design in a auditable, traceable way. 아직까지 충분한 운항 거리를 못 내는 배터리 기술도 또 다른 과제입니다. 충분한 거리를 내면서 안전까지 확실한 수준의 배터리가 상용화의 열쇠로 남아 있습니다. The technology is challenging, but we are working hard on it, and we have many elements that have proven in the past that batteries can be mastered, can be achieve these full safety levels, and that we can achieve the certification levels that are required. So batteries are the first starting point to allow full electric flight on urban air mobility. 비행기보다 빠르면서 도심 속을 비행하기 때문에 안전성은 물론 소음 문제까지 잡아야 합니다.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진 낯설기만 한 UAM을 우리 사회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So the first one is technology itself, and the second one is regulation, and the third one, but not the least one, is the social acceptance. So
I'm not sure. Yeah, how many people of this audience are comfortable with the unmanned aircraft operating right away? So, are you comfortable with unmanned aircraft? You are willing to jump in? 안전한 기체가 준비됐다면 그 다음 비행기와 헬리콥터 중심으로 계획된 하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So I think what we will see, this is part of the reason why we're flying so low, right? Is actually to avoid the higher level traffic from helicopters and other aircrafts, both civilian and military. 여러 선결 조건에도 글로벌 UAM 선두주자들은 2, 3년 내에 상용화하는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040년 2,0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UA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UAM 기업 중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건 단연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용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근 기자입니다. 최근 한 12년 동안 모빌리티 쪽에 무지하게 투자가 많이 됐어요. 모빌리티 텍은 아직도 굉장히 그 밸류에이션을 잘 받고 투자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계적인 벤처캐피털 회사가 전한 실리콘밸리 투자업계의 분위기입니다. 모빌리티는 운송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중 UAM은 미래 운송 수단으로서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트랜스포테이션 그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UAM은 그렇게 투자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으로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UAM 기업 중 단연 선두주자는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조비는 UAM 기업 중 가장 빠른 오는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개발 중입니다. 2024년은 파리올림픽이 개최되는 해로 이를 계기로 UAM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미국의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항공은 물론 도요타와 우버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조비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UAM 산업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상장 주식에 내가 투자를 한다, 개인이라고 하면은 저는 조비 에비에이션에 투자하면은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UAM 기업들이 등장하는 지금 하늘 위의 테슬라는 누가 될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UAM을 주제로 다뤄진 한국경제TV 쇼퍼런스에는 업계 관계자들부터 미래 모빌리티 관련 학부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글로벌 기업 총괄자로부터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미래를 꿈꾸고 기술을 통해 그 꿈을 실현하는 이 멋진 과정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UAM 시장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에 업계 관계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른 시간부터 자리를 메웠습니다. 기체 제작과 관련해 현대차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관계자가 참석했고 삼성 SDI와 SK온 등 전기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계에서도 자리해 글로벌 연사에 귀 기울였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40년 UAM 세계 시장 규모는 최대 2,000조 원까지 급속도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 만큼 투자사를 포함한 건설과 통신업계 실무자들도 대거 참석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미래 모빌리티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일반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UAM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참석자들은 한눈에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세션 중 청중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진지했습니다. 분명 과도기적으로 파일럿이 조종하는 형태의 비행이 될 것 같은데 파일럿의 공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UAM이 단순히 기체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통 지도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카카오티는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카카오티 분 연설을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의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고 앞으로의 그런 발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에어버스에서 나온 eVTOL 시스템에 관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추구하는 이제 에어버스 UAM에 대해서 제일 흥미롭게 봤는데요. 저도 이제 UAM 쪽으로 이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더 관심 깊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UAM 관련 기업에 투자한 일반인들은 그동안 정보가 부족해 느꼈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와서 이제 또 이렇게 딥하게 들은 것도 같고 좀 약간 이 산업이 많은 회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더 느껴져가지고 저도 이제 투자를 좀 잘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번 쇼퍼런스는 하늘의 테슬라로 불리는 UAM 시장을 집중 조명하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각계각층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